이론상이라는 개념. 이론상이요? 예. 이론상은 저도 그러니까 원불교의 뭐 핵심 교리라고 해야 되나? 예, 핵심 개념이 네. 이 쇼펜하우어 논문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쇼펜하우어를 결국 의지를 이제 음. 실제라고 해석을 하신 건데 그 의지를 만약 모형 그 표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면 표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네 표본 시각화? 네 예. 시각화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상을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주의 궁극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계속 이 원상을 써오는 예. 전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종 그다음에 뭐 그 주렴기 태극도설 예. 그다음에 또 오토라는 화가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네 개. 네 개를 보고 그렇지만 나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 더 실제를 완전히 확고하게 시각화한 이론상으로 삼겠다. 이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이게 거의 결론이거든요. 네, 결론에 그 얘기가 나왔어. 그럼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시각화한 게 이론상이다.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이제 서양 철학의 전통적으로 이제 중세까지는 신을 인격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형이상학적 요구를 신으로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론 내버리고 그 신을 심지어 인격화함으로써 이제 중세 철학이 마무리됐고 그거에 반발해서 근세 철학은 형이상학적 요구를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네. 그것을 쇼펜하우어가 유일하게 바로잡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서양 철학에서의 실제가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이 실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 실제가 이제 형이 쇼펜하우어로 인해서 드디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냥 그런 정도를 말하는데 그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시 이론상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는 연결고리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상 원불교 얘기가 그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제 7장에 종교 도덕 뭐 실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종교 도덕 실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느낌에는 좀 보론이라고 하나요? 부록? 사실은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부터 그렇죠. 읽겠죠? 보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쇼펜하우어의 실제론인데 네. 사실 결론을 보면 원불교의 실제론인 느낌이고 그렇죠. 제목을 이제 원불교로 할 수는 없었겠죠. 사정상. 맞아요. 그리고 7, 8장에는 그런 쇼펜하우어 얘기가 굉장히 없죠.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써서 이어붙였나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신 느낌으로는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론과 원불교 이론상의 어떤 연결고리랄까 설명은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실제라는 그렇죠. 개념의 중요성에 예. 대해서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서양 철학에서 다시 두드러진 실제라는 개념 그리고 그 실제를 결국 의지라는 힘으로 연구한 게 쇼펜하우어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그 의지도 생의 의지 같은 그렇죠. 거죠. 생명력 같은 거. 예. 의지. 그래서 그 이 70년대 원불교학을 이제 기초 놓았다고 해야 되나? 정추지은 이 유병덕 선생님도 제가 느낌 이분은 원래 중국 철학 전공인데 이분의 이제 이론상 해석이 독특했던 게 이분도 그런 우주적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기 비슷한 걸로 이제 이론상을 해석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의지를 이론상으로 봤다면 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전부 다 힘과 의지, 그렇죠. 그 만물 공통의 만물 형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 분명히 만물 형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쇼펜하우어가 그렇죠. 그런 얘기로 이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인의 용어로 만물 형제까지 네. 만물 동포 같은 개념인데. 네,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온 어머니. 그래서 모든 사물은 다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사물 요즘 말하는 그런
그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사물의 생명력, 예, 예. 사물의 그 생동하는 예. 네. 활력 같은 거. 네. 그 1931년에 이제 천도교 이론가인 이 야레 이도나가 신인 철학을 내는데 거기에서 그 유물론, 유심론을 다 비판하면서 실제론을 이제 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한울이고 네. 이 한울이라는 게 바로 이 우주적 생명력이고 네. 쇼펜하우어로 보면 이제 의지 같은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 박길진의 해석과 상통하는 느낌이 드네요. 예, 드는데 왜 이 인용은 없나요? 그런 아, 이동. 예. 이거를 비슷한 느낌. 읽었을까? 아, 그건 늘 모르겠고 네. 또 저도 느낀 게 어쨌든 이게 서양 철학하고 중국 철학 얘기지 한국 철학 얘기는 없고 한국 철학이라면 이제 원불교 얘기만 있어서 네.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주로 철학과에서 중국 철학, 서양 철학이 큰 두 줄기니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배우지 한국 철학을 본격적으로 여기 이분도 접한 2단계에서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논문에는. 그리고 배울 기회도 없으셨겠죠. 유불도는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한국 철학은 네. 안 나와요. 그 기회도 없으셨겠죠. 예. 예, 그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그런 점이. 예. 그런데 그 개벽지나 천도교에서 20년대 낸 거 보면요. 퇴계도 소개하고 아마 재치연도 있을 수 있고 네. 거기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물론 중국, 서양 철학은 다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독특했고. 그때 대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도 어쨌든 도상적인 전통인데 그 도상적인 전통 아까 오토라는 화가나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을 통해서도 갖고 오는데 그 한국은 도상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네,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또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쉬웠죠. 아직 그 이론상을 도상학적으로는 볼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상을 이제 접근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논의의 전개상으로는 그 쇼펜하우어의 실제론이 악평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쇼펜하우어가 너무 그 진가에 비해서 계속 폄하되어 왔다 서양에서 그거를 비판하시면서 그 악평에 비해서 이 실제론 특히 그 실제를 의지로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후에 바로 이제 원불교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쓰신 거겠고 뒤집어 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원불교인인데 쇼펜하우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그런 좀 접점을 거기서 찾았나 보죠. 그 생명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특히 무생물까지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런 유기적 부분은 생명, 쇼펜하우어에는 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니요. 동물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이 이게 쇼펜하우어가 생물학과 그 생명 그다음에 또 쇼펜하우어를 중시하는 이유가 동서양에 다 통달했다는 거를 굉장히 불교까지도. 그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학, 생물학에도 굉장히 밝았다. 라는 것을 여기 동양대학 가시기 전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분이. 네. 그리고 뭐 앞에 보면은 뭐 톨스토이도 읽고 네. 많은 독서를 하신 것 같고. 예. 독서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광범위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나온. 저도 이 중간 본문은 이제 서양 철학 전문적인 거라서 따라하기가 힘들었는데 서론하고 결론은 뒷부분은 원불교육이라 재밌었고 서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입장인데 나는 여기서 논문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도를 좀 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관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체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역시 그런 점들이 좀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자기가 철학의 뜻을 둔 이유가 난 염세적이었다. 그리고 인류를 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그리고 염세적이라는 점에서 쇼펜하우어하고 또 공감을 느꼈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등. 뒤에는 근데 사변적이 아니라 사실적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원불교인 사실적 거죠. 신앙. 예.
그러니까 그냥 인격적인 신앙이거나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실제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 믿는 그런 그걸 사실적 신앙한다. 신앙을 예, 예. 밝히고 싶어서 예. 실제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을 뭔가 구원하는 네. 구원하는 철학을 그 종교를 말할 때 그런 사실적인 체계, 철학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되게 위태로워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위험해진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염두에 두고 결국은 도덕, 종교와 철학을 같이 세우려고 이 논문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잘못 빠졌다는 얘기도 해요. 여기서 그 악평을 받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너무 염세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실제 의지로 파악은 했는데 사실은 그 의지에는 이제 선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악한 의지가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이제 굉장히 심한 염세주의로 빠져버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그 염세를 돌려서 조화로 다시 설명해보자 한다.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네. 그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들어올려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원불교로는. 네. 어쨌든 저도 놀랬던 게 각주가 없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이걸 통과를 시켜준 거, 그 대단히 일본 학계가 엄밀한 걸 중시하는데 뭐 외국인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당시 41년이면 아주 전쟁 상황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또 이 뒷부분에서 거의 쇼펜하우어하고 무관한 진짜 뭐 원불교라는 걸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적으로 저는 원불교에서 왔습니다. 그 말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허용해줬다는 게 전 대단히 놀라웠고 이제 뒤에 하여간 제가 서양 철학 쪽은 모르지만 하여 뒷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이분이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초인을 말하고 장자는 뭐 진인을 말하는데 나는 원인을 원인을 이게 원불교인이라는 거겠죠. 그런 것도 대단히 과감하면서 독창적이면서 이게 사실 교단 안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낸다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창시자가 쓴 개념을 벗어난 또 따로 만든다는 게.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논문을 쓰셨고 또 뭐 그렇죠. 이때는 이제 철학 논문이었고 하니까 그런 자유로운 생각이랄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들이 지금 원불교 안에서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인을요? 그렇죠. 저거 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죠. 원인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이상인도 없나요? 이상적인 인간, 이상인.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불교 용어니까 뭐라고 해요? 보살님이라고 하나? 뭐 어쨌든 원인 하면은 불교가 일단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원불교에서는 지금 흐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저는 독특했고 하여간 뒷부분은 원불교란 말만 안 나왔지 그 뭐 3대력, 수양력 이런 것도 다 원불교 용어고 이거 전부 원불교죠. 견성, 솔성, 양성. 전부 이건 경전에 나오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전부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다 원불교 용어고 이거 전부 원불교죠. 견성, 솔성, 양성. 전부 이건 경전에 나오는 견성, 응구력, 수양력, 그렇죠. 취사력. 이건 전부. 다. 이거는 뭐. 그럼 여기서 발전되지 않은 게 원인밖에는 없나요? 그 원불교에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원불교 개론을 좀 써봤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도 결어에서 마지막에 나는 되기 위하여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이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마이클 칼턴인가 사단 칠정론 영역 번역본 제목이 Becoming 그렇죠. 되기였잖아요. 성인 되기인데 제가 그때 그 한용운 논문을 탈구를 해가지고 그 발표한 거였는데 이 님이라는 거는 우리말에 대매 철학이 되기 위한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한국 철학 맥락에서는 어쨌든 님의 철학을 하려고 했던 거죠. 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이제 나는 원인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원인이 님이고 뭐 그런 개념을 낸 거는 창시자인 자기 아버님인 소태산 박정빈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이 되고 싶어 해서 철학을 한다. 그런 점도 그러니까 님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오히려 쇼펜하우어나 이런 서양 철학에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론에 대해서 좀 그렇죠. 약간 지겹게 이렇게 촥 늘어놓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바로 이 본인의 철학과 바로 비교되는 지점을 비교 연구론으로 진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 통과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부분에서도 자기는 인식론은 실패했다고 여기 나오네. 첫 페이지에 인식론을 철학의 모든 것처럼 다루는 것은 미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논문 주제는 인식론이고 네, 네. 저도 사실 그 철학과 수업에서 인식론이 제일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논문의 제목이 인식론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문이 아주 챕터 4가 인식론에 대하여잖아요. 왜 이렇게 인식론을 길게 다뤘는지도 그런 것도 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도덕 종교에 대한 시리도의 첫 페이지 첫 줄에 네. 우주의 도가 은이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쯤에 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나는 우주의 실제가 은혜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도 은을 말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불교의 실제인 볼성이 바로 은이라고 불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원불교 얘기는 없지만 원불교는 은혜를 우주의 실제라고 본다. 그러면은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실제를 의지로 봤다면 이분은 원불교적인 입장에서 은혜로 보는 거겠죠. 네, 실제를.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도 늘 자문자답하는 게 원불교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냐. 근데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 4가지 은혜인데 사은, 그중에 천지 은혜가 이제 가장 크고 그러면은 근데 불교에서도 뭐 부모 은증경, 부모에 대한 은혜를 말하지만 그건 좀 윤리적 차원이잖아요. 근데 천지의 은혜를 그 핵심 교리로 삼았다는 건 형이상학적 차원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분은 41년도에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짚어냈다는데 제가 좀 놀랬고 제가 원광대에 7년 있는데 이렇게 딱 명명하게 잡아내는 서술을 별로 접한 적이 없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뭐 유교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그러고 해서 원불교도 은혜를 말해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 차별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술은 처음 봤는데 이거는 역시 그 동양대학에서 철학 훈련을 받았고 더군다나 비교 철학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물론 본인의 문제의식도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서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세 줄이 저는 저희 이 60페이지 정도의 이 논문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이건 보배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 원불교에서는 우주의 실제가 즉 도가 은으로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쇼펜하우어가 염세적으로 흘렀고 나는 그것을 다시 바꿔 그렇죠. 길을 터서 네. 조화와 그렇죠. 은으로 삼겠다라는 그렇죠. 거가 네. 여기서 사실 천명이 된 건데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네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요거하고 같은 페이지 바로 옆에 실제는 선도 악도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실제가 은이라면 진실제가 은이라면 어떻게 그게 선도 악도 없는 거일 수 있을까? 계속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네. 양명학에서도 뭐 마음은 무선무악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악이 나오던데 그게 참 이야기가 이때 은이라는 게 그런 선악을 넘어선 차원의 은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은이 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악을 윤리적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사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한다면 이때 은은
그런 우주론적인 차원이니까 우주의 근본 원리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학에서는 천지생물지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좀 비교적 가까울 것 같은데 천지생물지심은 인인데 인이 인의 선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이라고 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쇼펜하우어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뭔가 미궁에 빠졌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본인의 입장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해요. 어떤 여기 실제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없는 것이다. 예. 오직 자연 그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노자의 천지론도 나오는데 노자도 천지는 불인하다고 했잖아요. 어질지 않다. 그런데 가장 큰 대인은 또 인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인의 차원을 은이라고 보는 거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는 그 천지를 생성하는 게 그 무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무의자연이 그런 건데 유학은 그 생성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주가 진행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자는 기계론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그거를 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물음이라면 이분도 그런 차원에서 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은이 덕이거든요. 노자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선악 개념 은 자체 선악보다도 본받으면 이제 선이 되고 본받지 못하면 악이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분도 노자의 천지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원불교의 천지은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중국 철학을 또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노자 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나오네. 쇼펜하우어도 도덕의 설명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였다. 그렇죠? 여기 도덕 개념이 이제 노자의 도덕론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의 운행이 도고 그거와 드러나는 게 덕이고 그거가 합치되는 거를 이제 합쳐서 도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도덕론에서도 쇼펜하우어하고 이 동아시아적인 도덕 개념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분 입장은 역시 노자적이고 동아시아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노자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의 삼강오륜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기본 입장은 인간계 유교의 삼강오륜은 인간계에만 적용된 은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꼭 유교의 삼강오륜이 그렇게만 볼 수 있나라는 것도 좀 네,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주론적인 그런 정처는 이제 주작에 와서 이제 됐겠지만 공자에게서 네 그렇죠. 뭐 천도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실제를 은으로 본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노자건 공자건 주자건 중국 사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주의 그러니까 생성으로는 보죠.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 천지의 대덕은 생이다. 근데 그걸 은혜로 본다는 게 특이했고 불교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그러니까 불교가 쇼펜하우어처럼 연세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모든 거는 서로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실체가 없다. 따라서 공하다. 그걸 말하는데 지금 원불교는 모든 거는 서로 연기에 의해서 얽혀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윤리적인 명제 같은 걸 이제 끌고 오는데 불교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 실체가 없는 걸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모든 거를 그 논리를 가지고 은혜로 봐야 된다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역시 이거는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적인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조금 더
긍정적이 됐다면 한반도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네. 이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나 형이상하기. 어쨌든 그 원불교의 은혜 문제는 네,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연기로 이어져 있으니까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 이런데 그 논리를 원불교에서는 모든 게 연기로 이어져 있으니까 나는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뭐 그게 산소가 됐든 물이 됐든. 그래서 은혜라고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 방식이랄까 발상이 대단히 저는 그 낙천적이랄까 이 세계에 대한 마치 이 퇴계도 그 천명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원으로 우주를 표현했을 때 그게 낙천적 우주론이 반영됐다고 해석하셨듯이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낙천성이 네, 이 맞아요.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잖아요. 여기 나는 이걸로써 고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고자 한다. 나를 구제하고 결국 인류를 구제하고자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도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즐거워야 된다. 번뇌 망령으로부터 갖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정서가 앞뒤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예. 똑같은 그 세상을 보는데도 그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네, 똑같 나오는 염세론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제 예. 붓다도 세상은 다 이렇게 얽혀 있다요. 인터커넥티드 돼 있다고 봤는데 거기서 도출해내는 게 다른 거는 문화가 다르고 시대 상황이 다르고 그런 그 정서가 달라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둡고 비관적인 면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감사로 이제 여겨야 된다 이런 결국 이런 게 문화하고 정서상의 차이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증명의 문제가 아닌데 아까 불교하고의 불교는 이제 연결망만 드러내고 실제를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석가는 취사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에 결어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전체 이것도 일종의 그 교상판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체를 놓고 다 노자는 맞아요. 이게 좋고 맞아요. 이게 문제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 재밌었는데 그리고 원불교로 이제 철학자는 연구력이 있고 노자는 수양력이 있고 공자는 취사력이 있는데 석가는 취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취사력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거기서 은으로 그러니까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으로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원불교 취사가 뭐 실천 그러니까 옳은 건 하고 옳지 않은 거는 이렇게 딱 끊는 그런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실천력, 행동이랄까. 그러니까 그 시중 같은 거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변성이 취사력에 연결되는 용어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노장을 이거는 뭐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은둔적이고 인간 생활에 일에 소홀히 했다 하면은 또 노장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치 철학이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건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노장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라는 게 요즘 제일 서양 철학에서 제일 핫한 용어고 뭐 신실제론, 사변적 실제론 무슨 뭐 많이 나오잖아요. 리얼리즘에 대해서. 근데 이 똑같은 논의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유물론자들이 이게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망, 네트워크 이론을 전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객체, 지향, 존재론,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온톨로지라는 거는 계속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관계밖에 없다. 관계 속으로 그 관계로 모든 걸 환원해 버리면 실제 그 자체, 그 다음에 대상 그 자체를 파악할 길은 없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대상은 드러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고 보이지 않고 퇴근해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너희들은 지금 다 활동하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만 연결시켜 놓고 그 연결고리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가 이제 555 입장에 되게 뭐랄까 일종의 피 터지는 싸움인데 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망 얘기는 다 했고, 그다음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의지가 이제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물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실제를 뭐라 그럴까 직관이라고 얘기했나요? 대상 그 자체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론에 관해서 그런 점에서 되게 현대적인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신유물론이나 객체지향 철학도 다 칸트의 물 자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쇼펜하우어를 높게 평가한 거잖아요. 칸트는 버린 물 자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 근데 그거 요 맥락에서 물론 동양 철학 영어로만 제시돼 있긴 하지만 네, 그 맥락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신실제론, 신유물론과 그 객체지향 철학의 대립점. 그거를 이렇게 융통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개가 서로 관계성과 실제라는 게 분리 불가능하다.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한국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유행하는 그 서양의 그런 실제론이나 뭐 신유물론이나 그런 담론과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큰 그런 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실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계와 실제를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 실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계와 실제를 같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본인은 유물유심도 아니고 실제론 관념론도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건지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그렇다는 건지.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관념론자의 탈을 쓴 실제론자다는 비평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런 악평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죠. 너 관념론자야 실제론자야.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도나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의 중요성을 벌써 30년에 30-40년대 이 서양 철학은 아직도 그 관념 유물 거기서 놀고 있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한 패기로 느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개병 얘기는 없네. 그건 좀 과격해서 수양 얘기는 나오는데. 네, 그게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못 썼던 측면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연히 찾아본 게 1900년 전후에 서양 철학이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심 유물의 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을. 근데 이 유심에 또 동양 철학을 넣기도 해요. 뭐 천도교 문헌을 보면 그때 이제 수양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유심 유물이 또 정신 물질 이원론하고 이렇게 짝이 되잖아요. 여기서 정신 수양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17년에 이종린이라는 분이 정신수약 책도 쓰고 1927년에 원불교 최초의 그 교재가 수양연구 요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에서는 어떤 국민윤리나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수양론이 나온 거를 이게 이제 천도교나 원불교로 오면은 정신개병론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점이 저는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이렇게 갇히지 않고 원인 같은 새로운 자아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수양 담론은 분명히 1900년 전후 일본에서 개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신이나 공부 개념이 있었지. 근데 이거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근데 이거가 한반도에도 이제 전파가 되는데 여기는 개병론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대단히 재밌었고,
그러니까 원불교 표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도 당시 일본이 1900년대에 서양착을 받아들인 틀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개벽론을 붙여서 네. 정신 수양, 정신 개벽론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사상사적으로 네. 분명히 그 맥이 있었다는 점도 재밌었는데 여기는 뭐 수양은 나오지만 아직 개벽까지 말하기는 좀 사정상 어려웠겠죠. 그런 점도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계속 나요. 그럴 수밖에. 뭔가를 말해도 뭘 의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이 되죠, 아무래도. 네, 예, 많이 의식이 되죠.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원불교 철학을 쓰고 싶었는데 아마 지도 교수님이 그거는 좀 저기 한다 싶어서 가장 그래도 비슷한 쇼펜하우. 그러니까 이 본론이 지루했던 게 저도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이광수의 글을 2개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고백이고 하나는 그 학도병 출정하라는 그 선언문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의 고백은 이렇게 진솔했거든요. 이 서름 결론처럼. 네. 근데 학도병 출정하라는 거는 이 본문처럼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광수 글인가. 그러니까 좀 억지로 쓴, 이 본문도 논문을 위해서 억지로 쓴 거고 자기가 정말 쓰고 맞아요, 싶었던 맞아요. 글은 그게 서론과 딱 결론이 아니었을까. 차이가 나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의 애지자, 애승자 이런 얘기도 앞에 서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재미있었던 게 전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연구력이 왕성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그 철학적인 어떤 훈고학적인 입장에서 지식을 끌어모으는데 앞장서는데 그런 사람은 마치 은행원이 네. 몇천 불을 손에 쥐면서 쥐고 있지만 하나도 그게 자기 돈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의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유는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식을 재물화하는 거잖아요. 어떤 소유의 관념으로 보고 그 소유를 통해서 이기고 지냐의 논리로 그걸 이제 애승자라고 하는데 이기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짜 그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소크라테스를 계속 인용을 해요. 앞에 서론에도 그렇고 결론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말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다나.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걸 대화편으로 했잖아요. 근데 논문에서 그런 걸 얘기를 이렇게 쉽게 사실 나타내기 쉽지 않거든요. 논문 형식으로는. 근데 그게 적절하게 잘 서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서론과 결론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 태도가 나는 되기 위하여 하고 있다. 아까도 네.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철학을 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네. 바로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입장을 소크라테스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이.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기질지성이 자기 자신이 곧 기질이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질지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유학에선 본연지성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꿔야 될 건데. 네, 바꿔야 될 거예요. 교해서 바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곧 기질이 돼버렸다. 와,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뭔가 이원적인 구분을 뛰어넘. 그리고 막 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 신은 다 말라버린 사물이 아니라 온갖 찰나에서,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끝없는 생명이자 뭐 자기를 탈각하는 창조적 신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옛날에 배웠던 화이트헤드적인 신이라고 해야 될까? 순간순간 현실적 존재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이런 신관도 대단히 뒤집어 보면은 그런 중세적인 신이랄까 그 존재론적 증명하는 그런 신들은 다 말라버린 사물, 죽은 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비판도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그때그때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동아시아적인 그런 실제론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대치시켜서 어쨌든 불교도 나오고 노장도 나오고 한국 철학만 빼곤 다 나오는 전 세계 철학이 다 나오는데
이게 또 시대적인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네. 역시 서양 철학을 하셔서 그런지 그 실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리고 지금 현대 철학을 하셔서 그런지 현대 실제론과 관련지어서 이 논문의 의미를 실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관계 문제 그 양자를 다 보고 그걸 융합하려고 한다고 그 평가하신 부분이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통찰들이 대단히 그 놀라웠고요. 원불교학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장애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셔서 이 논문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제일 적임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숭산 박길진님의 논문을 읽고서 들은 생각은 실제에 대한 문제를 학사 논문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다뤘다라는 게 엄청 패기고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실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뭐 가상이다, 뭐 실제다, 그다음에 뭐 잠재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시점인데 그것을 벌써 한 70년 전에 벌써 그 실제를 완전 정면으로 승부했다는 게 저는 재밌고 충격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와 관계망을 동시에 다루면서 그것의 묘합적인 어떤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에 가질 수 있는 학문적인 의의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을 실제의 연구라는 타이틀 안에 부제가 쇼펜하우어를 중심이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체로는 옹호하지만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개를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서론이나 결론에서 쇼펜하우어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쇼펜하우어를 거쳐가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뭔가 더 읽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하는 점이 아쉬웠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생략된 것으로 오늘 저도 이제 조성환 박사님과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철학에 관한 계보가 너무 없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 그 한국 철학의 계보에 대한 사상사적 흐름에 대한 참작이 없었다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론을 정면으로 다루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를 일원으로 늘 눈앞에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천적인 강령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논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숭산의 졸업 논문을 보고 든 느낌은요. 일단은 그분의 철학관, 그러니까 알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되기 위한 철학이다. 또는 뭐 하기 위한 철학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구도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님이 되기 위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본인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철학관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원불교학 연구사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목은 쇼펜하우어지만 뒤에 이제 원불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학 연구사에서도 크게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첫째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을 이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비교 철학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양 철학을 하는데 단순한 이제 수용이 아니라 자기 관점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평가를 하잖아요. 교상 판석하듯이 물론 이제 그 기준은 원불교학이 되겠지만요. 그 점도 좀 인상적이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원불교의 핵심 개념인 일원상이나 사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거를 이 불교와의 차별화를 분명하게 자기가 그 훈련받고 고민했던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그 차별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실제론의 입장에서 은사상이랄까 은관념을 자리매김했다는 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제가 이쪽의 연구사는 잘 모르겠지만 원불교 연구사 쪽에서는 가장 큰 이 논문이 공헌이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기억돼야 될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일본어로 됐고 또 일본어도 활자가 아니라 손으로 쓰여 있는 거고 동양대학 안에 소장돼 있는 거에서 정말 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텐데 2, 3년 전에 이제 총장님이 가셔서 박명수 총장님이 가셔서 직접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오신 거를 우리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야게운 마코토 박사님이 또 번역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유통이 된 건데 단행본만이라도 제 생각에는 빨리 이거를 내서 학자들한테 이제 이거를 알릴 수 있게 한 다음에 전집으로 묶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용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오탈자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학술적인 가치가 큰 이 논문을 이렇게 묶여두는 거는 원불교 교단 차원에서도 또 우리 한국학 차원에서도 저는 좀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길진 총장님의 예. 그 졸업 논문을 예. 번역해 주셨잖아요. 예. 혹시 그 자료, 예. 1941년도 동양대학교 졸업 논문 자료는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그건 예. 먼저 박명수 총장님께서 그 대학으로 동양대학을 찾아가시면서 그 논문 박길진 초대 총장님의 논문 있으면 좋겠다고 대학 쪽에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좀 2차 대전 전에 것이라서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답이었는데 그 뒤에 대학 쪽에서 찾아주셔가지고 그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파일을 네.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본을 해서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 2019년 12월에 동양대학에 이제 동학 강의하러 가셨을 때는 성적표나 이런 거를 네. 그 졸업 논문이 아니고. 네, 졸업 논문은 몇 군데 도서관이나 논문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얘기는 거기 그중 어디에 있는지도 좀 알기 어렵다고 하셔서 도서관도 찾아갔고 그때 아마 박길진 총장님이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 책도 박명수 총장님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19년 12월에는 이제 성적표나 이런 걸 복사해 오신 거고 그 이듬해에 거기서 그 동양대학에서 PDF로 찾아가지고 보내주신 거. 네, 그렇습니다. 몇 월쯤인지 혹시 받으신 게? 2020년 초에 그 파일이 보내주셨고 그 제본 아마 1월달에 그 제본을 받았어요. 제본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좀 제가 2월달 중순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자가격리를 됐고 그 사이에 거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신 거죠. 그 정도. 그걸 저도 파일을 봤는데 원고지에다 이렇게 손으로 쓴 건데 그 해독하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어려웠을까?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손으로 쓴 거고 아마 급하게 생각 토론대로 쓰시는 거라 좀 읽기도 편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지만 일본인이 보기에도 손글씨라서 어려웠고 그 손 필체랄까 이런 거는 좀 그 일본인과 외국인 차이가 보였습니까? 이렇게 글씨체. 글씨체는 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배워서 익힌 글씨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문장이나 문법 이런 거는 문법은 옛날 어법이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 외국인이 쓴 일본어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하긴 15년에 태어나서 41년에 쓴 거고 예. 그 당시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예. 거의 네이티브 뭐 네, 네이티브 가까운 25년 예. 그때 일본 유학까지 갔고 예. 그 이제 필체 판독하는 거 말고의 예. 어떤 번역상에서 어려움이랄까 다른 애로사항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애로사항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참고문헌 인형에 대해서 네. 누가 누구의 어떤 제목의 책을 어떤 출판사에서 몇 년에 나왔는지 그건 지금 오늘날 논문 쓰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걸 잘 쓰지 않고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것만 하니까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데가 좀 먼저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연구자로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현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쇼펜하우어라든지 그런 철학사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인지 그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으로 출판할 때는 그 논문에서 인연된 분의 그 인연된 사람을 찾는 게 이거 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번역 자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그걸 뭐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 원래 책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답답했다는 그런 네. 거죠. 또 뭐 그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주로, 큰 거고. 그 이제 다 번역을 하시고 네. 그 이제 한국 철학도 하시고 뭐 중국 철학, 일본 철학도 하셨는데 그 느낌이랄까 평가? 평가. 그 논문에 대한 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첫 번째는 역시 그 학사 논문인데 뭐 박사급의 내용이었다고. 석사도 아니고 뭐 그래요? 아마 지금 같으면 박사 논문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너무 형식 좀 맞춰주시면 뭐 박사 논문 하루만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평가. 그리고 그 서양 철학사의 수용사, 해석사 면에서도 아주 그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도 그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종합해 보면 쇼펜하우어를 생명 철학적 관점에서 독특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보통 쇼펜하우어 하면 좀 염세주의, 비관 이런 게 강한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원불교인으로서 가셨는데 그 해석의 과정에서 원불교적인 요소도 좀 반영이 작용을 했을까요? 후반부에는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사흥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은. 근데 지금 원불교에서도 교류화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아마 그 저기 지도 교수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요. 조선에서 온 스님이 아닐까, 스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원불교까지는 몰라도. 원불교 그때는 없었는데 그 안 알려져. 그래도 뭐, 불법연구회라는 25년 뒤니까 뭐 잘 모르셨겠죠, 원불교라고 해도. 그 당시 일본 교수님이라고. 그래도 그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것은 예, 논문에서도 거기에 많이 드러난다. 드러나고 있고. 불교 얘기가 많은. 예. 그런데 쇼펜하우어라 하면 불교 인도 철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소화를 한 사람인데 그것과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쇼펜하우어 철학의 해석으로서도 아주 독특하고 또 그 불교 그렇다고 그 불교적인 해석도 좀 다르고 물론 불교적인 선불교의 그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불교하고도 쇼펜하우어의 그 아마 주류 해석과도 다르고 결국 아주 독특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 사실 원불교를 또 생명철학으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예. 어떤 생명철학이란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원불교도 좀 해석한 것 같고 쇼펜하우어도 해석한 것 같고 예. 불교도 해석한 것 같은데 예. 그게 1941년인데 그 대정식이 1910년대입니까? 예. 타이쇼 시기에 생명담론, 생명주의가 타이쇼 예. 생명주의가 유행했다고 알고 있고 예. 실제로 1913년에 예. 와츠지 테츠로가 예. 니체 연구라는 책을 두툼한 한 4,500페이지를 쓰는데 예. 거기서 니체를 해석하는 관점이 그 생명철학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니체가 쓰지 않았던 우주생명이라는 말을 와츠지가 써서 예. 물론 시대는 40년이니까 대정 시기보다 한참 뒤지만 네. 그렇게 생명철학으로 서양철학을 해석하는 조류가 어쨌든 있긴 있었던 거니까 네. 혹시 이런 연관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케이스로 쇼펜하우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선행연구랄지. 예. 제가 막 그 당시에 쇼펜하우어 연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막 물론 그 당시에 그 세면주의의 그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었고요. 다만 그 쇼펜하우어라면 예나 지금이나 그 영세주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가운데서 일부러 그 영세주의적인 색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까지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그 전에 해석으로는, 그 전에 있으면 아마 그 일본 철학사에서도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네. 어떤 일본 사상사 안에서도 새로운 발견이고. 시도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동양대학에 가기 전부터 자기는 쇼펜하우어에 관심 있었다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고 예. 그런데 염세주의 지향은 또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쇼펜하우어에 대한 끌렸던 이유가 역시 불교와의 접점 때문이었을까요? 뭐.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쇼펜하우어가 불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 익히 들었을 건데 게다가 그 당시에 그 학생이나 지적 분위기가 유행이 그 데칸쇼라는 말이 아마 들었을 건데요. 그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가 뭐 아마 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보는 그 정도로 뭐 아주 막 기초적인 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작업이랄까 다음 후속 작업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출판을 하신다면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를 어떤 보완 작업이랄까요? 다음 뭐 생각하는 작업이 있으신지? 막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우주의 근본이 그 맹목적인 생이지라는 우주의 근본이 그 맹목적인 생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 생의지가 무생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 그런 그 위지 이론론적인 철학인데, 쇼펜하우어는 그 위지와 위지가 서로 충돌하는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뇌의 세상, 근본적으로 고뇌의 세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고뇌의 세상을 해탈해야 된다는 데서 쇼펜하우어의 그 영세주의가 나오는데, 이 뭐 쇼펜하우어라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그 이 부분을 그 승사님은 날카롭게 비판을 하셔요. 위지가 그 우주의 근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 위지와 별도로 도덕을 생각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큰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 위지와 위지를 서로 조화를 시키는 것으로서 도덕을 세워야 된다는 걸로 자기 나름대로 그 도덕 철학을 확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서는 쇼펜하우어의 위지 철학을 말하자면 황고를 다룰 때 하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도덕 철학을, 윤리 도덕을 확립해야 된다는 그런 승상 세면 철학을 다시 조명하고, 전념 박규진이 생각한 세면 철학, 세면주의적 도덕 철학, 그리고 막 실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 이것을 다시 그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의지와 도덕의 관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는 이제 서로 충돌되니까 도덕을 또 따로 별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박길진은 그 의지에서 도덕을 바로 그 의지에 도덕이 담겨 있다고 본 건가요? 생의 의지에서 생의 의지를 생의 의지와 위지가 충돌하는 것도 그것도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해요. 다만 그것이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잘못이라고 비판을 하고, 생의 의지에는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 동시에 있다.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보다 깊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치 불교하고 원불교도, 불교는 어쨌든 출발은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보는데 원불교는 세상을 이제 은혜로 보는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적으로 본 거를 박길진은 그거를 오히려 더 돌려가지고 반대로 그 도덕적으로 보려고 했다. 이 현 세계 자체를요. 그게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이제 만약에 정말 출판을 하신다면 뭔가 더 보완한다고 할까? 뭔가 지금 이제 번역한 상태인데 초벌 번역. 좀 먼저 글을 다듬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역시 그 주석을 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그 인용된 부분은 있는데, 어떤 혹은 논문에서 인용하는지 했는지, 원문으로 쓴 학자, 그것도 그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사람, 알 수가 없다기보다 내가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주석으로 달아주는 게 그 사상적인 가치도 높아질 건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찾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찾으면 되니까요. 다 못 찾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는 되게 이제 그 해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틀이랄까, 이 저자 박길진의 해석 틀, 그런 걸 또 별도로 앞에다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논문인 거죠. 그걸 먼저 논문화해서 써보시는 건 어떨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원불교 사상과 종교 문화 같은 데다가 예. 투고를 하고 그걸 나중에 해제로 이렇게 실으면 되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